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11주 차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때 우리 수강생들에게 나누어 드린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책 제4장 금융투자의 이해라는 제목을 갖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융투자 이해는 섹션이 6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우리 대충 많은 부분은 우리 전반부에 주식, 채권, 재무제표, 정권 분석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강생들은 기본적인 개념은 다 이해를 했지만 공부라는 건 끝없는 반복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섹션에서는 투자의 기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 투자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정권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의 하나하나씩 다시 리뷰하는,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 챕터에서는 투자의 수익과 리스크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고 레버리지 개념도 한번 설명을 해보고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주식과 채권의 개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무제표의 개념과 투자가치 분석 방법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새벽부터 비트코인 광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화려한 부활인가 2년 전 악몽 데자부인가 이델리 2021년 1월 3일자의 신문입니다. 자,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새벽부터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인 개당 33,400달러, 약 3,600만원을 넘었는데 이어 다음 달에는 5만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체 없는 거품이라는 지적과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규제 가능성이 걸림돌이다라고 이렇게 신문의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 시장에 편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처럼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며 허상뿐인 투기 대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한 경향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는 사기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기도 속에서도 비관론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관론자인 닥터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니다며 결국 거품이 꺼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투자의 기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란 뭔가? 인베스트먼트란 뭔가?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기를 바라면서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는 그런 것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자,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기를 바라고 불확실성을 감수한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하면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투자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활용을 할 때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개인의 합리적인 투자 선택은 자금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적절히 자금을 공급해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투기는 뭐냐면 과도한 이익을 목표로 비합리적인 자금 운용을 하는 경우
요행을 바라고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비교적 단시간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 개인과 가게의 재정을 위기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에도 큰 해악을 미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의 개념 한번 얘기는 우리가 유명한 네덜란드의 튤립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634년 당시 황제 튤립은 암스테르담 시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1200플로린 당시의 금화에 거래되었습니다. 튤립은 조그마한 텃밭에서도 재배할 수 있고 꽃이 활짝 필 때까지 무늬와 색깔을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튤립 가격은 거침없이 올랐고 1635년에는 샘플 오거스투스라는 희귀종 튤립 한 송이가 6,000 플로린이라는 최고가에 매매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네덜란드 사람의 평균 연간 수입 150 플로린의 40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투기적 관계가 만든 튤립 버블이라는 2014년도 2월 14일에 한국경제신문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그 당시에 튤립이라는 그 투기 광풍이 부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악영향도 있고 선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악영향은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지만 선영향, 선한 영향 하나를 우리가 꼽을 수 있다면은 그 튤립이라는 그 꽃의 영향으로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 네덜란드는 전 세계의 화해 산업의 종주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게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이 있지만 이거는 너무나 광적인 투기 상품이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광적인 어떤 투기 상품의 후유증도 심각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에 1998년 9년부터 우리나라에 소위 ICT 버블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 이름이 ICT라는 이름만 붙이면은 주가는 연일 상한가 가는 그런 어떤 광풍이 불게 됐습니다. 그래서 IT 버블이 끝나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광풍이나 투기의 열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선한 영향으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ICT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을 했다는 것도 우리 하나의 기억을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이란 뭔가? 투자자가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얻은 모든 금액을 고려한 총 수익률 개념인 보유기간 수익률로 나타냅니다. 수익률은 매도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빼내고 그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매입 금액으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면은 그것이 바로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 전에 만원에 매입한 주식을 오늘 1,900원에 매도를 하고 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200원의 배당을 받았다면은 3개월 동안 투자 수익률은 얼마인가? 자, 매도 금액이 1,900원이고 매입 금액이 만원이기 때문에 1,900 빼기 만원 그리고 현금 흐름 200원 플러스 하면은 이거를 만으로 나누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은 3개월 동안의 투자 수익률은 11%가 됩니다. 항상 우리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연 단위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연 단위로 곱하면은 44%라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로 그렇게 수익이 낮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수익률 고려 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을 고려할 때 명시적 비용으로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이라는 것은 매매 수수료라든가 증권 거래소 이런 등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축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률을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후 수익이 실질 수익이기 때문에 세전 before tax 수익률과 after tax 수익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묵적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펀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에 노출된 정도를 뜻하고 부정적 상황에 긍정적인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결과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결과만 있는 위험, 데인저와는 구분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take risk, 리스크를 취하고 그리고 avoid danger, 위험을 피하다. 이런 항상 리스크를 우리가 위험으로 번역을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불확실성 정도 또는 아니면은 영어 그 자체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danger는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take risk, avoid danger, take risk, avoid dang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수익률과 투자 위험, 투자 리스크의 관계를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 교재도 참 이거를 교수님이 몇 번 좀 수정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소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고수익은 맞는데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를 고위험으로 번역하는 거는 조금 우리 학생들도 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을 이해할 때는 하이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 하이 리턴 수익도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투자 리스크 관리와 분산 투자를 보겠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은 정시격언에 나오죠. 우리가 정시격언 전반부 공부할 때 정시격언 210가지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리고 자산 분산을 통한 분산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2개 이상의 자산들로 구성된 투자 대상의 집합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자. 자산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그 투자 리스크 관리와 분산 투자를 보면은 포트폴리오 리스크하고 구성 종목수에 따라서 종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 리스크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비체계적인 리스크. 참 한 분 어느 교수나 학자가 리스크를 위험으로 번역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리스크를 위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체계적인 리스크, unsystematic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개별 리스크와 그리고 분산 가능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체계적인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이기 때문에 분산 불가능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리스크고 비체계적 리스크, unsystematic 리스크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가능이 많이 가능한 그런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와 투자 리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리스크를 늘리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실제 가격 변동률보다 몇 배나 많은 투자 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가격 변동률보다 투자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만큼 손실도 가격 변동률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수익률이 엄청나겠지만 내려갈 때는 원금 투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레버리지 효과와 투자 리스크를 보면은 투자 레버리지는 총 투자의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자기 자본 100만 원으로 투자를 진행해서 20만 원의 투자 수익을 내면은 투자 수익률은 20%가 됩니다. 근데 자기 자본 40만 원과 대출 자금 60만 원으로 투자를 진행해서 20만 원의 투자 수익은 수익률은 50%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에 투자 레버리지는 100만 원을 40만 원 하면 2.5배를 투자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2.5배나 더 많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투자 레버리지와 투자 리스크를 보면은 투자 레버리지는 총 투자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기 자본 100만 원으로 투자를 진행해서 20만 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됐다 하면은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20%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 40%와 대출 자금 60만 원으로 투자를 병행해서 20만 원의 투자 수익률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20만 원의 투자 손실과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50%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투자 레버리지도 10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2.5배가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마이너스 될 때는 2.5배만큼 더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투자 수익률은 가격 변동률이 몇 배로 증가해서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사실도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투자 금융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금융 상품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을 경우에는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표현을 쓰고 없을 때는 비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금융 투자 상품에는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없을 때는 증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은 파생 상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주식, 채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내 파생상품이나 장외 파생상품에는 원금까지도 손실이 가능하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는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오픈할 때는 아마 한 30분 내외로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소위 인터뷰, 심하게 따지면 소위 신문하듯이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본인이 일반 투자가인지 전문 투자가인지 구별도 하고 투자 권유 희망 여부도 파악을 하고 투자 권유 희망 시에는 투자자 정보를 파악을 하고 투자 권유 절차를 따르고 설명 의무가 있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등 이렇게 따집니다. 투자 권유 비희망 시에는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를 작성하고 후속 금융 상품을 판매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판매자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우리가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조목조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연령대를 따져보고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이 얼마가 되고 투자 경험이 얼마 있는지 뭐 등등 쭉쭉 물어봅니다. 그죠? 좀 짜증날 정도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계좌를 오픈하면은 이거는 금융회사가 규정상 위반했다 하면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나는 어떤 투자인가 쭉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투자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투자자의 이거를 질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계좌를 오픈해 줬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투자자인가 한번 여러분들 잘 검토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